네,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션이 5시부터 6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약 8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시간 이내로 예상을 하고 한 6시 10분 정도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발표는 간단하게 하고 우리 감독 당국 및 정책 당국에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토론자분들께 가급적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섹션 보험 및 비은행 산업의 환경 변화와 전망은 저희 금융연구원의 이석호 박사님과 이수진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겠는데요. 각각 한 10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토론을 한 40분 정도 할애하고 플로어에 질문 같은 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석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석호입니다. 저는 보험 산업을 담당해서 보험 산업의 환경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경영 성과 동향하고 경영 환경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이에 따른 경영의 정책 과제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산업입니다. 성장성을 보시면은 2022년 상반기 중 생보사의 수입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은 증가했지만 금융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변액 보험이나 저축소보험 같은 것들이 좀 감소한 거에 기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1% 감소한 5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1조 원 정도. 수익성을 보시면 단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7% 감소한 한 2.1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수익 감소, 그다음에 투자 부분에서는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나 배당 수익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건전성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시행한 RBCB 완충 방안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한 7.4% 포인트 상승한 216.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 보험,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들이 모두 증가해서 이거에 힘입어서 6.6% 늘어난 52.8조 원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영향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 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3.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RBCB 완충 방안 시행 등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한 12.7%포인트 상승한 22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영 환경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속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그리고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정성 확대 우려되고 있고, 또 보험 쪽에서는 IFRS 17이 시행되고 보험업법 기준이 예정된 가운데 신성장 동력, 그리고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전망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해보다도 다른 업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시경제나 금융 환경의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제도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IFRS 17이나 보험업법 규정이 지금 시행을 예정이 돼 있고, 나머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관련된 내용, 저출산 고령화, 소비자 보호 권익 강화도 여전히 이슈로 부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전망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선보 모두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정체되거나 예년에 비해서 저하될 전망인 걸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시면은 성장성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 경제 금융의 변동성이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소비력 위축에 대한 제약 요인이 작용해서 신규 가입은 감소하고 또 기존 계약은 해지 등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 때문에 내년에 IFRS 17에 대한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될 좀 그런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 면에서도 신규 편입 채권 중심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한편으로는 개선이 기대가 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또 보증주민금 부담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처분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는 정체나 저하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도 살펴보시면은 일반 손해보험 쪽에서는 배상치인보험 시장이나 신규 부정행위 확대됨에 힘입어서 성장폭이 좀 둔화는 되지만 어쨌든 여전히 성장세가 이어질 거 예상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비대면 채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경기 둔화나 소비력 위축 때문에 특히 이런 경기 둔화나 소비력 위축이 생보도 그렇죠. 손보도 영향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값으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손해보험도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익성도 기존에 특히 손해보험 쪽에 많이 그 힘을 실어줬던 그 팬데믹 종료나 팬데믹 같은 경우 영향들이 이제는 거의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서도 손해율 개선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구, 그다음에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한 어떤 보험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생보와 마찬가지로 투자 영업 쪽도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정체될 저하될 전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성은 생보와 마찬가지로 정체되거나 저하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경영 과제를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대내외적 어떤 그런 환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시행되는 IFRS 17이나 그 킥스 같은 것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재무 건전성 관리나 지속 가능 경쟁력 확보가 또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 발달함에 따라 갖고 신규 리스크 영역도 같이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보험사의 위험 관리 역할 수행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추세 어쨌든 보험사들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G 경우도 보험 산업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지만은 향후에는 좀 활발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출산 고령화는 항상 그 경영 과제로서 등장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정책 과제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많이들 그 제도 시행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IFRS 17 관련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지원 노력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수십 년 동안 특히 보험 쪽에서 소비자 보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규제 합리화라든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 때문에 규제 감독 부분에서 보완 사항이 당연히 나타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PF 대출도 보험사도 규모 자체가 지금 적지 않고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 보험업법 규정 얘기도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부동산 PF 대출 얘기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PF 대출에 그동안 퀄리티 자체는 아주 나쁜 상황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해왔는데요. 양적으로만 보시면은 지금 어느 업권에 비해서도 대출 속도가 규모가 빠른 편입니다. 연평균 보시면은 최근 3년 동안 보시면은 증가율이 한 23.5%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 상반기 현재 한 43.5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의 밑에 보시면은 다른 제2금융업권에 비해서 보험사에는 대출 한도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보험사 PF 대출의 퀄리티 자체가 지급 보증은 상당 부분 설정을 하고 있고 1순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제 금융 상황이 정상적일 때 통하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사 PF 대출에도 좀 신용 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도 보험사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지금 담은 내용은 저희가 나이스 신용평가 22년 9월에 나온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보험사들 현재 외화유권 규모가 한 12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들은 보시면은 해외 투자 유인이 많기 때문에 외화 자산은 많은데 보험사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진출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험사들은 감독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환해치를 100%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 환율 변동에 따른 그런 자산 가치 변동 크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사들이 그 여태까지는 뭐 환해치 기간이 단기로 가장 경우가 많았고 뭐 이에 이면에는 뭐 어쨌든 그 이걸 해지하는 파생 상품들이 자체가 장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지금처럼 요새처럼 환율 변동성이 심해진다든가 뭐 환율 상승도 마찬가지 어쨌든 환위험 노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차환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환율 노출이 많아지고 또 이에 따른 환해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갖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테크 관련해서 그 아까 지난 세션에도 그 금감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험 쪽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보험업 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저희가 그 표 만든 대로 보면은 각각 그 장단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을 우선 보시면 일반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은 어떤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렇지 보험 쪽에도 그쪽을 살펴보면은 신상품 출시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보험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면에는 빅테크가 기존 상대적으로 기존 그 보험사랑 달리 굉장히 그 고객 기반이 광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상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접근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반대로 부작용을 보시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서비스 산업이나 뭐 제가 뭐 일일이 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거 사례를 볼 때는 이런 그 빅테크 같은 경우 금융산업 진출에서도 이런 플랫폼 생태를 약간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이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마련들이 이런 것들로 대두되는 상황이고요. 보험업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의 장점들이 반대로 어떤 소비자들이나 기존 보험사들한테는 좀 위험 요인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를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로 그 혜택이 그 반대의 어떤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비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뭐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디지털 혁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관련돼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태까지 뭐 언론이나 저희가 아니면 뭐 업권 뭐 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확정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집 판매 규제 부분에서는 디지털 뭐 특히 그 판매 같은 경우들이 많이 그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갖고 이런 모집 판매 규제들이 또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 그때그때마다 뭐 하기보다는 어떤 모집 절차에 관한 일정한 원칙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입 퇴출 관련해서는 현재는 그 기본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 141 라이센스가 원칙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보험업권의 또 그런 규제 완화 요구가 많고 이런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조정 관련해서는 그 보험 계약의 일부를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들한테 이전하는 과정 그다음에 잔존보험에 이전받는 과정에서 런오프 보험회사 형태를 지금 도입하는 게 논의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자산운용에서는 파생상품 관련해서 내년부터 IFRS 17 시행이 되면은 어차피 보험사들이 파생상품을 투기 목적으로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뭐 파생상품 뭐 해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거래 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지 않나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그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특히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시장 변수 확대됨에 따라 갖고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는 DC 상품이나 IRF 상품의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계기로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갖고 그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그 금융그룹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융그룹 협업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어떤 위험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나 동적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간의 협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그 대체 투자의 계열사 연금 자산의 어떤 공동으로 편입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퇴직연금 사업체 경쟁력 결정 요소로는 기존에는 캡티브 마케팅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거에서
어떤 회사가 더 어떤 사업자가 더 자산운용 실력 서비스가 더 좋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은 연금 자산운용의 어떤 지속 가능한 장기 시계 투자 능력,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나 어떤 대체자산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만기 우전 장기 능력 이런 것들이 그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퇴직연금 사업 관련해서 결국에는 관계회사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산운용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좀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권은 그렇게 뭐 밝지 않은 전망을 하셨고 시간을 10분 드렸는데 13분 쓰셨어요. 그 이수진 박사님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입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커버할 내용이 좀 업권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많지만 빨리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기관 현황 및 전망입니다. 2022년 상반기 상호금융업권은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연체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순자본 비율은 규제 비율인 8%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총 자산의 성장세는 지속되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전년도 수준을 하회하였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BIS 자기자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은 고금리, 고물가 지속 상황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이 최근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시되는 환경하에서 2023년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와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이 제한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마진 축소가 전반적인 수익성 둔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고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산 건전성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서민금융기관은 거시경제의 여건 악화 등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자산 처리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서민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현황 및 정책 과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정책 서민금융 대출 규모는 약 4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약 부분에 대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하반기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물가와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햇살론 15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 상승이 우려됩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서민금융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서민층의 신용 위험이 상승하면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신용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에는 정책 서민금융 지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 수요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자체로 보면 현재 사후 관리가 부족하므로 정책 서민금융 수혜자 및 지원 탈락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상품 출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들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조화로운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 현황 및 전망입니다.
신용카드사의 2022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신용판매 수수료 수익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총채권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조정 자기 자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모든 카드사가 경영 지도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B카드 여전사의 2022년 6월 말 총 자산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단기 순이익 또한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조정 자기 자본 비율도 하락하였으나 경영 지도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신 전문 금융업권은 2023년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조달 여건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업무 관련 규제체계 유연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 확보가 요구됩니다. 2023년 여신 전문 금융업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조달금리의 상승입니다. 최근 카드채와 국고채 간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기준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경우 동 스프레드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카드채 간 만기별 수익률 스프레드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여전업권의 조달 구조를 단기화하여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대출 중심의 B카드 여전사의 성장 전략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 기업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B카드 여전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대출의 일부인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도 자산 건전성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여전업권은 올해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제한되고 자산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여전업권은 조달 여건 및 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응할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화 과정 등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신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고객 데이터 체계화를 통해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이후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PF 대출 부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여전업권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업과 전자금융업권 간 결제시장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박사께서 여전업 그리고 서민금융기관, 정책서민금융기관의 시장 전망 및 다양한 경영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독 및 정책당국에서 세 분의 과장님이 오셨고 시장에서 한 분 오셨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오화세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정선인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신상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 강철구님 오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이신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시장 및 마켓에서 오신 분은 먼저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에서 오신 분이 토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철구님이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화세, 정선인, 신상훈 과장님 순서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저희가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랩업 시간도 감안해서 먼저 그러면은 한국기업평가 강철구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온 강철구입니다. 쭉 앞서서 지금 그 보험하고 비은행권 산업환경 변화 전망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지금 설명했던 산업들이 내년에 대부분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럼 뭐 어느 정도 폭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더 나빠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내년에 비호적인 이제 그 실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 앞서서 계속 설명하셨지만 금리 인상하고 PF 쪽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산업의 실적 저하 폭을 조금 나래비를 세워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험이 그나마 뭐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산업적으로 실적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통상적으로 은행하고 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저축 상품 부분에서의 운영 부분에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금리 상황일 때는 되게 좀 그 부분을 충당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고금리로 접어들고 하면서 보험 쪽에서는 그 혜택을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하신 PF 쪽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PF 그 규모는 지금 모든 산업 통틀어서 제일 많습니다. 그 은행보다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자본 규제도 없고 하긴 하지만 현상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규모를 보면은 은행하고 보험업이 자기자본 대비 한 20% 초반에서 중반 정도 수준에 지금 있고요.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70% 넘게 적어도 한 40% 30% 후반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F 쪽 뭐 자기자본 대비 완충형도 어느 정도 있고 질적 측면에서도 지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사업의 질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내년 실적에서 뭐 경기 침체되고 소비 부분이 뭐 줄어들면서 뭐 실적 저하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 앞서 설명하신 그 산업의 실적 저하 폭이 좀 제일 작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후 지금 뭐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있는데 상호금융은 저희가 뭐 저희 평가사에서 따로 평가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으로 조금 실적 저하 폭이 적게 나타나는 산업은 한 신용카드로 보여지고 그 다음이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산의 질 쪽 차주의 신용도하고 조달 비용하고 연계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신용카드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그 간의 차별화가 내년에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요. 조달 금리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신용 등급별로 그 이제 여전체 발행을 했을 때 만기 구조가 다 다릅니다. 고등급일 더블A급일수록 뭐 이제 3년이나 5년치를 발행하게 되고 등급이 낮은 트리플 B급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나 2년치를 발행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그 여전체 잔여 만기가 이제 AA급 같은 경우는 한 3.2년 그리고 싱글 A급 같은 경우는 2.5년 그리고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1.8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그 금리 수준을 실제로 이제 장부에 반영되는 부분이 지금 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일수록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고 차주의 질도 나쁘기 때문에 건전성 저하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저하 폭은 캐피탈사 안에서도 조금 차별화돼서 나타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조달금리나 그 여신금리도 높고 차주의 취약성이나 뭐 신용등 평균 그 신용등도 높기 때문에 조금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PF 관련해서도 어쨌든 저축은행이 조금 그 이슈가 조금 나타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산업별로 좀 나쁘게 나타날 실적이 더 저하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저하폭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계속 설명이 나왔지만 유동성 부분입니다. 아까 은행 쪽 관련해서 유동성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대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유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캐피탈사나 이쪽
그 뭐 저축은행은 이제 예금 금리 관련해서 보면 유동성 쪽 부분이 이제 당면한 문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지금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 지금 그 특히 캡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기 전부터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게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서서 계속 설명하셨지만 1, 4분기나 2, 4분기 때 피크를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피크 찍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지금 그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게 되면 계속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캐피탈 쪽에서의 유동성이 좀 풀리려면은 이제 그 특히 미국의 금리 고점을 조금 확인하는 시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금리보다 더 높은 스프레드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또 수익성 측면에서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PF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뭐 증권업 쪽에 PF, ABCP 지금 뭐 유동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PF가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확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뒤에 뭐 금융당국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충당금 설정에서 더 좀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12년 전에 저축은행 그 PF 사태가 터졌을 때의 그 교훈으로 사실 PF의 건전성 지표를 구체적으로 조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저축은행만 유일하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피탈이나 증권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그 개별 회사의 자유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캐피탈이나 증권 쪽에서도 그 충당금 관련된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 실적에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내년에 좀 이제 그 저하폭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PF 쪽의 그 건전성 부분 저하 속도, 그리고 그걸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뭐 금리 상승에 악영향보다는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반면에 이쪽 그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이 안 좋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금리의 상승과 또 PF,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토론의 순서는 오화세 중소금융과장님이십니다. 예. 예, 중소금융과장입니다. 먼저 앞선 이수진 박사 그 발제에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한 강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그 상호금융 신협, 그 다음에 농수협, 새마을, 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까지 포함한 이쪽 부분과 이런 9개가 있는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는 특히나 취약차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당국 입장에서도 건전성 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초미에 화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다음 지적해 주신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특히 그 대출과 관련하여서 기존 부동산 대출 관련되는 부분의 리스크 부분과 B카드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코스트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최근에 일부 옹기가 다시 금주부터 그 채권 매입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카드 여전사 관련된 기업 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계 기업 증가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유심히 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전에 강철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은행과 달리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PF 대출과 관련해서 저축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공정 단계별로 브릿지론과 본 PF 단계별로 사업성의 진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등급으로 정상, 그 다음에 우려 쪽으로 해가지고 다 조금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훨씬 더 촘촘하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과 건전성 분류 부분까지도 타악권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요건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는 79개가 자산 사이즈가 많은 부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딴 금융업권에 비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동산 PF 대출 포함해 가지고 대출, 기업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도 소재지 부분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가지고 다 산업 활성화 정도가 지금 온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리스크 요인이 강하게 작동받을지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5년 연간 이미 저축은행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 그동안은 내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온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지만은 자체적으로도 업권 내에서도 많은 부분 힘쓰고 계시고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모니터링을 좀 더 신중하고 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비카드 카드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핀테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 이 상황에서 좀 더 많은 경쟁 부분에 대한 요인이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규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한다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국에서도 눈여겨서 이후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저축은행 업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정 단계별로 뭐 브릿지론인지 아니면 본계약 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독도 차별화하고 충당금도 차별화하고 세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금융위원회 정선인 서민금융과장님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정선인입니다. 저는 이제 정책 서민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이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은 결국 유동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로 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겪는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세계 공통적인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은 사실 쭉 관심을 가졌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그 역할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제적으로도 G20이나 OECD 등은 이 취약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실직,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이런 회복 과정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상환 부담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전된 디지털 이코노미가 코로나19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그 서민금융 기관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대한 피해까지도 이러한 과제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서민금융 지원 체계라는 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각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 뭐 정책 여건에 따라서 이런 상반된 입장을 잘 조율해 가면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고 거기에서 이제 신뢰와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영역이겠는데요. 사실 뭐 그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과 그다음에 채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출범을 하고 2016년도에 그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양한 이름의 햇살론들이 이제 그 상품으로서 공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라고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신용등급 하위 10%의 정말 최저 취약계층에 대한 그 상품도 출시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실 이게 이를 이용한 이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은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책 서민금융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 이제 모두 약간 뭐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이 개인의 생활 여건 개선, 소비 수준, 심지어 건강 향상 이런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부분에까지도 도움을 주고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까지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계층의 이제 자활 기회의 확장으로까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오히려 정책서민 금융의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부채만 늘려가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시장 원리라는 게 결국 고신용자에게는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자에게는 아예 뭐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해주더라도 이제 그 상당히 높은 부분의 이자를 부과해서 결국은 이제 빚의 굴레에 빠지게끔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금융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이런 자활기회 확대라는 서민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실패를 보완하고 중금리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또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해 온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게 이제 정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적인 요건의 심사뿐만이 아니라 그 지출 개인에 대한 지출 습관과 신용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대출보다는 채무 조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복지 지원이나 아니면 취업 교육 등 다른 여건에 또 필요한 제반 지원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서민금융의 좀 적정한 컨설팅 역량이 좀 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채무 조정 관련된 이슈입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빚을 깎아주는 게 맞냐, 이런 건데요. 아마 그 개인의 뭐 기책 사유가 아닌 요인으로 이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들 어느 정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서민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추심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고 또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매물을 조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윈윈이 되는 어떠한 그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또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되는 측면에서는 크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채무 감면이 적정한가, 이제 이런 문제일 텐데요. 사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한 약 20여 년간의 이제 크고 작은 이제 개선 과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그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는 이제 채무조정 제도 이제 일방 당사자로서 사실 금융회사의 좀 행태는 아직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이제 신복의 채무조정 제도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신속하고 유연성한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이제 좀 자체 채무조정의 노력도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로 시급하게 이제 요구가 되는 게 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글로벌 경제는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해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 안정과 함께 이런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모두 이제 노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이 전반적인 정책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금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아주 빅픽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그 보험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오늘 보험과장님이 다른 회의 때문에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권진웅 사무관님이 대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과의 권진웅 사무관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험과 권진웅 사무관입니다. 이제 보험 산업은 이제 작년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이제 225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적 성장을 시현해 왔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면 모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집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액 보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 성장을 시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현재 국민 대부분이 실손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이 이제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금리와 환율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험 산업은 현재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시장이 포화되었다는 지적도 많고, 최근에 저성장 고물가 경제 구조로 변화하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 유인도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환율, 금리, 부동산 PF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건전성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될 IFRS 17 도입 준비와 함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의 전환 요구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이제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보험 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보험 산업의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이제 MZ 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이에 대응한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보험 시장 내에서 이제 MZ 세대의 고객 비중은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뭐 MZ 세대와 친화적인 이제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서 MZ 세대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혁신적 상품을 개발 공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상 통화나 뭐 이제 보이는 뭐 그 보이는 이제 보험 상품 모집 같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집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권의 이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금융 혁신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인구 구조나 생활 방식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서 보험 산업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이제 새롭게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연금보험 상품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수요에 맞게 상품 구조를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보장 수요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펫보험이라든지 배달 라이더 보험 등에 대한 상품 개발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작은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 단기보험 판매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금융산업 동향 부분에서 계속 지적해 주신 이제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이제 보험사가 건전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지적해 주신 이제 부동산 PF나 환율 외에도 이제 다른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도 빈틈없이 살펴보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ESG 경영이라든지 IFRS 17 등 새로운 회계 제도의 도입은 결국 이제 보험업계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 전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지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험 모집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제 국민의 사적 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감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6시 됐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같이 랩업을 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랩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마지막 세션이 되다 보니까 이석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한 5분 이내에 각자 우리 이석호 박사님하고 이수진 박사님 해주시면. 그 권진웅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사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갖고 지금 보험산업이 향후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특히 그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한 대로 특히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험 산업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갖고 기존의 상품에서 어떻게 좀 다변화를 해서 얘들 수요에 맞출 수 있는지, 물론 이거 MZ 세대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그 잘 유념을 해서 향후 연구 과제나 아니면 필요한 그 과제들에 잘 그 활용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서민금융기관하고 서민금융기관과 여전업 관련해서 강천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오세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발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주어진 발표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제 또 보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선인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을 정말 고민할 때가 되었고 이거를 이제 취약계층의 저역대를 목표로 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이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행태에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이제 저희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소속과 성명을 좀 밝혀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뉴스토마토의 허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보험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께 좀 질문을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제부터 좀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앞서서는 실손보험료도 좀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세대 실손은 조정 주기가 지금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상황들이고 특히나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좀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또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좀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 사무관님 뭐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실 국민 대부분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런 가격의 변화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보험 회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뭐 지금 계속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만족스러운 대답은 못 됐을지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아도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거의 맞췄습니다. 아까 8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5분이니까 거의 1시간을 채웠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마지막 4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